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세상의 수많은 정보들을 마주하다 보면 정작 우리를 둘러싼 아주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지나갈 때가 많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도 바로 그렇게 우리 곁에 완벽하게 숨어있는 위대한 기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분석할 텍스트는 건축설비 전공 강의 자료입니다. 그 파일명이 되게 직관적인데요. 011주 언더바 소방설비 괄호 열고 1 괄호 닫고 언더바 수정 PDF입니다. 대학 전공 수업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원자료네요. 하하, 그렇죠. 이번 참고의 미션은 꽤나 극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출근길에 들렀던 카페나 하루 종일 일하는 사무실, 혹은 주말에 가족과 함께 갔던 대형 쇼핑몰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네, 으리으리한 건물들이죠. 그 거대한 콘크리트 상자들의 천장과 벽면에는 평소 우리 눈에 절대 띄지 않게 숨죽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생명 구조원들이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바로 소방설비죠. 평소에는 정말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존재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오늘은 무심코 지나쳤던 그 빨간 소화기와 은색 스프링클러가 사실은 얼마나 편집증적일 정도로 정교하게 계산된 공학의 결체체인지 그 깊은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주 기대되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매일 누리는 안전이라는 감각 뒤편에서 벌어지는 그 치밀한 계산과 방어 체계를 낱낱이 들여다보는 일이니까요. 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물에서 불이 나면 불길 자체의 공포에만 압도되지 그 위기를 감지하고 진압하기 위해 공간 자체가 어떻게 스스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확실히 그렇죠. 이번에 살펴본 건축 설비의 세계는 단순히 물을 뿜어내는 기계들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화재라는 잔혹하고 변칙적인 적을 아주 치밀하게 분석하고 대비하는 일종의 거대한 군사전술 시스템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전술 시스템이라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래서 적을 이기려면 먼저 적의 정체부터 명확히 알아야겠죠. 우리의 적, 불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기본부터 짚어봐야죠. 자료에 따르면 화재란 기본적으로 연소작용으로 발생한 열이 전도, 대류, 복사의 방식을 통해 사방으로 확산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말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개념이 하나 등장하더군요. 아, 플래시오버 현상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플래시오버. 그저 구석에서 타오르던 불길이 어느 순간 방 전체를 집어삼키는 대폭발로 변하는 끔찍한 순간이죠. 네, 화재가 진행되는 생애 주기를 보면 초기, 성장기, 최성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변곡점이 바로 성장기에서 최성기로 넘어가는 플래시오버입니다. 그게 정확히 어떤 물리적 현상인 건가요?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뜨거운 열과 가연성 가스가 천장으로 서서히 모이게 됩니다. 그러다 임계점에 도달하는 순간 공간 안에 체류하던 모든 가스에 동시다발적으로 착화되면서 말 그대로 방 전체가 순식간에 불지옥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와, 순식간에요. 네, 이 플래시오버에 도달하는 시간은 처음 불이 시작된 화원의 크기뿐만 아니라 방을 꾸미고 있는 벽지나 카펫 같은 내장재의 종류, 그리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산소의 양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환경이 결정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즉, 우리가 머무는 공간의 물리적 조건 자체가 화재라는 괴물의 성장 속도를 결정짓는다는 뜻입니다. 공간 자체가 괴물의 먹이가 될 수 있다는 말이 꽤 충격적이네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불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불에도 4가지의 다른 얼굴이 있더라고요. 네, 화재의 종류를 분류해 놓은 부분이죠. 우리가 흔히 아는 나무나 종이 같다는 A급 보통 화재, 기름이나 알코올이 타는 B급 기름 화재, 전기가 흐르는 곳에서 발생하는 C급 전기 화재, 그리고 마그네슘 같은 금속이 타오르는 D급 금속 화재까지요. 아주 다양하죠. 적의 성질이 이렇게 다르다면 당연히 그 적을 쓰러뜨리는 무기와 전략도 완전히 달라져야겠죠?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것을 더 큰 관점과 연결해보면 소화, 즉 불을 끈다는 행위의 본질적인 물리적 원리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소가 일어나려면 3가지 조각이 완벽하게 맞물려야 합니다. 가연물, 산소, 그리고 열이죠. 맞습니다. 이른바 연소의 3요소입니다. 소화의 핵심은 이 삼각형의 고리 중 가장 약한 고리 하나를 끊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A급 일반 화재는 불타고 있는 물체에 물을 대량으로 뿌려서
온도를 확 낮추는 냉각작용을 씁니다. 열이라는 조각을 빼앗아 버리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방금 A급 화재에는 물을 뿌려 냉각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B급 기름 화재에 무턱대고 물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위험한 행동이죠. 일상에서도 튀김 요리를 하다가 불이 났을 때 당황해서 물을 끼얹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보면 이건 불을 끄는 게 아니라 폭탄의 뇌관을 건드리는 격이더라고요. 네, 절대 안 됩니다. 기름에 물이 닿는 순간 물이 끓는 점을 넘어 순식간에 수증기로 기화하면서 부피가 수백 배 팽창합니다. 이때 끓는 기름방울들을 사방으로 흩뿌리게 되면서 불길이 집안 전체로 폭발하듯 번지게 되는 거죠. 아주 훌륭한 설명입니다. 바로 그 물리적 반응 때문에 B급 화재에는 절대 물을 쓰면 안 됩니다. 대신 산소를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질식작용을 사용해야 하죠. 불이 숨을 못 쉬게 덮어버리는 원리입니다. 산소를 끊어내는 거군요. 네, C급 전기 화재의 경우에는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물 대신 전기가 통하지 않는 소화 약재를 써야 하고요. D급 금속 화재는 훨씬 더 까다로워서 온도가 수천 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물이나 일반 소화기를 쓰면 수소가스가 발생해 더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와, 수소가스요? 네, 그래서 모래나 특수 분말을 덮어서 꺼야만 하죠.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가 가네요. 복도에 놓인 빨간 소화기 겉면에 왜 그렇게 큼지막하게 A, B, C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지 말입니다. 일반, 기름, 전기 화재라는 가장 흔한 세 가지 적을 한 번에 상대할 수 있는 올라운더 플레이어라는 뜻이었어요. 맞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방어막이죠. 우리 주변의 가장 최전선 방어선인 이 소화기 세계를 들여다보면 건물을 걸어 다닐 때 보행거리 20m마다 대형은 30m마다 하나씩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는 엄격한 룰이 존재합니다. 네, 거리가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흔히 보는 이 ABC 분말 소화기는 열을 식히는 냉각, 산소를 차단하는 질식, 그리고 연쇄 반응을 억제하는 화학적 타격까지 세 가지 공격을 동시에 퍼붓기 때문에 진압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하지만 약점이 하나 있죠. 가루가 남는다는 거군요. 맞아요. 불을 끄고 나면 미세한 핑크색 분말 가루가 온 사방에 내려앉아 엄청난 2차 피해를 줍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그래서 상황과 목적에 맞게 진화한 특수 소화기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동시에 무서운 녀석이 바로 CO2, 이산화탄소가스 소화기입니다. 이산화탄소요. 네, 이 소화기는 액화된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뿜어져 나오면서 기화할 때 주변의 열을 급격히 빼앗는 냉각 효과와 산소 농도를 확 떨어뜨리는 질식 효과를 동시에 발휘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진압 후에 분말 같은 잔류물이 1g도 남지 않고 전기 절연 능력도 탁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가의 미술품이나 국보급 유물이 있는 박물관 또는 데이터가 날아가면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정밀한 서버실 같은 곳에서는 이 CO2 소화기가 완벽한 선택지군요. 그렇죠. 흔적 없이 불만 끄니까요. 하론가스 소화기도 비슷한 원리로 성능이 아주 좋았지만 오존층 파괴 문제로 생산이 중단된 역사도 있죠. 그렇군요. 하지만 제가 이 부분에서 정말 놀랐던 건 이 완벽해 보이는 기술이 가진 치명적인 모순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이 CO2 소화기는 지하나 일반 가정집에서는 법으로 아예 사용이 금지되어 있더라고요. 불을 끄는 핵심 원리인 산소 차단 능력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터뜨리면 불만 질식시키는 게 아니라 그 공간에 있는 사람까지 단숨에 질식시켜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기술이 가진 양날의 검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무리 첨단 기술로 무장한 소화기라도 그것이 작동하는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생명을 구하는 도구가 순식간에 치명적인 흉기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양면성이네요. 청취자 여러분도 일상생활에서 소화기를 마주하실 때 이 장소가 밀폐된 지하실인지 개방된 곳인지 한 번쯤 인지해 두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 생존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의 딜레마가 철제 실린더 하나에 다 담겨 있네요. 자, 일상의 안전을 이야기한 김에 청취자 여러분께 재미있는 과제를 하나 드려볼까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주방 가스레인지 위쪽에 있는 환기 후드 주변을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등 뒤를 지켜주고 있는 작은 수거신을 하나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자동 소화 장치 말씀이시군요. 주방은 집안에서 가장 일상적으로 불을 다루는 곳이자 가장 위험한 화재의 진원지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기름 요리도 많이 하니까요. 네, 이곳의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기술은 아주 직관적이면서도 확실합니다.
평소 주변 온도가 39도 이하인 환경에 맞춰 설치되어 있다가 요리 중 기름에 불이 붙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치솟기 시작해 68도에서 72도 언저리에 도달하면 작동합니다. 스스로 알아서 작동을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열기에 의해 장치에 달린 온도 퓨즈가 스스로 사르르 녹아내리면서 압축되어 있던 소화약재라 요리기구 위로 펑 하고 터져내리죠. 퓨즈가 녹아서 물리적으로 밸브를 열어버린다는 발상이 참 원초적이면서도 신뢰가 갑니다. 최근 아파트들에 설치되는 진화된 형태의 자동식 소화기는 더 똑똑하더라고요. 기능에 많이 추가됐죠. 가스 누출이나 과열을 센서로 감지하면 시끄럽게 경보만 울리는 게 아니라 아예 가스 배관의 밸브를 물리적으로 꽉 잠가서 연료 공급을 차단해버립니다. 아파트 6층 이상 고층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설비인데 인간이 공포에 질려 당황하는 그 수십 초의 시간 동안 기계가 알아서 화재의 싹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소화기나 주방의 소규모 장치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길이 커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기도 싫지만 대비는 해야겠죠. 그때부터는 개인이 아니라 건물이 스스로 품고 있던 본격적인 무기를 꺼내들어야 합니다. 바로 복도 벽면에 빨간 불빛을 내뿜으며 대기하고 있는 옥내 소화전입니다. 여기서부터 스케일이 확 커지면서 정말 짜릿한 공학적 기믹들이 등장하죠. 우리가 건물을 걸을 때 소화전이 그냥 적당한 간격으로 눈에 띄게 배치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건물 내부에 어느 위치에 서 있든 반경 25m 안에는 반드시 소화전이 닫아야 한다는 엄격한 기하학적 룰에 따라 건물의 혈관처럼 심어져 있는 거였어요. 맞습니다. 소화전은 사실상 개인이 건물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물리적 타격 수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죠. 호스를 열면 쏟아지는 그 엄청난 수압의 물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냥 수돗물 나오는 배관 아닐까요? 단순히 수도관에 연결된 수준이 아닙니다. 설계자들은 최악의 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건물 어딘가에 거대한 물탱크, 즉 전용 수원을 깊숙이 숨겨둡니다. 이 수원의 용량을 계산하는 공식을 보고 저는 설계자들의 편집증적인 완벽주의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공식 자체는 복잡할 게 없습니다. 건물 안에서 동시에 최대 5개의 소화전을 연다고 가정하고 분당 130리터의 물을 무려 20분 동안 쉬지 않고 뿜어낼 수 있는 양을 미리 저장해둡니다. 네, 그게 법적인 기준이죠. 이걸 계산해보면 자그마치 13톤이 넘는 물이 나옵니다. 불이 나면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우리가 버텨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 동안 13톤이라는 거대한 생존의 폭포수가 우리 발밑이나 건물 옥상에서 언제든 터져나갈 준비를 한 채 숨을 죽이고 있다는 뜻이죠. 13톤이라는 물량도 대단하지만 엔지니어들에게는 물의 양보다 더 까다로운 난제가 있습니다. 바로 수압의 딜레마입니다. 압력요. 세면 셀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불길 중심부를 타격하려면 소화전 노즐 끝에서 뿜어지는 물의 압력이 최소한 0.17메가파스칼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힘이 약하면 열기에 밀려 물이 증발해버리니까요. 하지만 물을 멀리 세게 보내겠다고 압력을 무작정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호스가 터지나요? 압력이 0.7메가파스칼을 넘어서는 순간 물이 꽉 찬 소방 호스는 통제불능에 미친 뱀처럼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불을 끄려던 사람이 춤추는 호스에 맞아 크게 다치는 대참사가 벌어지죠. 아, 그래서 건물의 층수에 따라 물의 힘을 길들이는 기술이 필수적이더라고요. 50층짜리 고층 빌딩을 생각해보면 옥상에서 떨어지는 물의 압력이 1층에 도달했을 때는 어마어마해질 테니까요. 엄청난 가속도가 붙겠죠. 그래서 층별로 구역을 나누어 압력을 분배하는 조닝 시스템을 적용하거나 각 층의 소화전 밸브마다 감압 밸브를 달아서 사람이 안전하게 꽉 쥐고 버틸 수 있는 한계선 안으로 수압을 깎아냅니다. 물이라는 자연의 폭력성을 인간이 다룰 수 있는 도구로 정밀하게 세팅하는 거죠. 물의 폭력성을 통제한다는 표현이 아주 정확합니다. 덧붙여서 5개 소화전은 스케일이 훨씬 커집니다.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거라서 반경 40m를 커버하면서 분당 350리터를 뿜어내는 진정한 괴력이죠. 옥내는 분당 130리터였는데 5괴는 350리터라니 진짜 압도적이네요. 자, 이제 벽에서 시선을 위로, 천정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어쩌면 현대 건축 소방공학의 꽃, 가장 우아하면서도 치명적인 파수꾼인 스프링클러 시스템입니다. 마침내 천장으로 올라왔군요. 평소엔 그저 천장에 달린 작은 은색 장식 버튼처럼 보이지만 이 녀석들의 작동 원리와 그 이면에 숨겨진 설계자들의 철학은 꽤나 감동적입니다.
스프링클러의 작동 원리 자체는 아주 명쾌합니다. 네, 열을 감지하는 거죠. 방 안의 온도가 대략 67도에서 75도 원저리에 도달하면 헤드의 막의 역할을 하고 있던 특수 금속, 즉 가용 합금편이 불의 열기를 이기지 못하고 사르르 녹아버립니다. 둑이 무너지듯 마개가 사라지면 배관 안에 잔뜩 독이 올라있던 가압수가 반사판에 부딪히면서 사방으로 균일한 빗방울을 만들어내며 폭우처럼 쏟아져 내리는 거죠. 아주 생생한 묘사네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이 천장 위를 지나는 배관 속에 그냥 다 똑같은 불이 들어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설치되는 공간의 약정과 환경에 따라 이 배관 시스템이 무려 5가지의 다른 방식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일종의 문제와 해결에 관한 공학적 서사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방식은 습식입니다. 젖어 있다는 뜻의 웨트 방식이요? 네. 배관 끝 스프링클러 헤드 직전까지 항상 물이 꽉 차 대기하고 있는 상태죠. 헤드가 녹는 순간 0.1초의 지체도 없이 즉각적으로 물을 쏟아낼 수 있어서 초기 진압 능력이 가장 뛰어납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있죠. 한겨울에 난방이 전혀 되지 않는 지하주차장 같은 곳에 이 습식 배관을 깔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배관 안에 물이 꽁꽁 얼어붙어 동파되어 버립니다. 정작 불이 났을 때 얼음 덩어리가 배관에 막아 시스템이 먹통이 되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건 재앙이죠. 설계자들은 이 동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물 대신 다른 걸 채워넣기로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방식인 건식 시스템이 탄생합니다. 건식 시스템은 동파 방지를 위한 훌륭한 아이디어입니다. 물은 배관의 아랫부분, 즉 1차 측에만 대기시켜두고 얼어붙을 위험이 있는 천장 쪽 배관인 2차 측 안에는 물 대신 팽팽한 압축 공기를 채워넣습니다. 아, 물 대신 공기를요? 네. 화재로 헤드가 녹으면 제일 먼저 배관 안의 압축 공기가 칙 하고 빠져나갑니다. 그 순간 배관 내부의 압력이 뚝 떨어지는 것을 밸브가 감지하고 그제야 아래쪽에서 대기하던 물을 위로 확 밀어올려 헤드 밖으로 뿜어내는 겁니다. 물이 도달하기까지 시간은 조금 더 걸리지만 영하로 떨어지는 혹한의 환경에서도 소방 시스템이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든 생존술이죠. 야, 공기를 먼저 방패막이로 세우다니 정말 똑똑하네요. 그런데 세 번째 방식을 보면 이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공간의 높이가 만든 한계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층고가 까마득하게 높은 대형 극장의 무대나 초대형 물류창고 같은 곳에 쓰이는 일제살수식 시스템입니다. 영어로는 들루즈 방식이라고 하죠. 공간이 너무 높으면 불이 났을 때 뜨거운 열기가 천장의 스프링클러 헤드까지 도달하는데 한참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불길은 통제 불능으로 커지죠. 그래서 설계자들은 아예 천장에 달린 헤드의 뚜껑을 다 열어버립니다. 뚜껑을 열어둔다고요? 물이 새지 않나요? 물은 저 멀리 메인 밸브에서 막아두는 겁니다. 열에 녹아내릴 필요가 없는 개방형 헤드를 뻥 뚫어 설치해두고 벽이나 기둥에 훨씬 민감한 화재 감지기를 따로 답니다. 감지기가 불꽃이나 연기를 발견하는 순간 배관의 메인 밸브 하나를 확 열어젖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해당 구역 전체에 뻥 뚫린 수십 개 헤드에서 동시에 폭포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져 내리며 화재 구역 전체를 통째로 수몰시켜버립니다. 화끈하고 압도적인 방식이죠. 영화에서 화재 비상벨을 누르면 층 전체에서 비가 쏟아지는 극적인 장면이 바로 이 일제살수식이군요. 자, 그런데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작동에 대한 인간의 공포가 극에 달할 때 만들어지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아주 섬세한 공간을 위한 거죠. 나 명품관을 상상해 보시죠. 만약 누군가의 실수로 천장을 치거나 배관이 낡아서 스프링클러 헤드 하나가 똑 부러졌는데 습식 배관처럼 물이 와락 쏟아진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불도 안 났는데 물벼락을 맞아서 화재보다 더 엄청난 재산 피해가 발생합니다. 엔지니어들에게 오작동으로 인한 막대한 수해 피해는 화재만큼이나 끔찍한 악몽입니다.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이중 안전장치인 준비작동식입니다. 배관 아래쪽 1차 측에는 물을, 천장 쪽 2차 측 빈 배관에는 그냥 대기압 상태의 빈 공기만 둡니다. 건식은 압축 공기였는데 이건 그냥 공기군요. 맞습니다. 이 시스템이 물을 뿜어내려면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화재 감지기가 연기나 불꽃을 인식해 경보를 울려야 하고, 둘째, 실제 불의 뜨거운 열기가 천장의 스프링클러 헤드를 녹여야만 합니다. 와, 두 가지를 동시에 통과해야 하네요. 네. 누군가 실수로 헤드를 부러뜨려도 물은 쏟아지지 않고 누군가 장난으로 화재 경보기를 눌러도 물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두 조건이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진짜 화재의 힘이 증명될 때만 비로소 물을 내려보내는 아주 철저하고 방어적인 녀석이죠. 오작동에 대한 편집증적인 방어가 예술의 경지에 올랐네요. 마지막 5번째는 첨단 과학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부압식 시스템입니다. 이건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배관 안의 물을 일부러 진공 상태로 만들어 당겨 놓는다고요? 가장 현대적이고 우아한 해결책입니다. 평소 배관 안의 물을 마이너스 0.05 메가파스칼이라는 부압, 즉 미세한 진공 상태로 빨아들여 유지합니다. 물을 뿜어내야 하는데 오히려 뒤로 당기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만약 지진이 나거나 배관이 노후화되어 미세한 균열이 생겨도 안에서 물을 당기고 있으니 밖으로 물방울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외부의 공기를 배관 안으로 빨아들이며 누수를 꾹 참고 버팁니다. 기발하네요. 그러다가 실제 화재 감지기가 작동하면 그 즉시 진공 펌프가 멈추고 정압으로 강하게 물을 밀어내어 강력하게 분사합니다. 평소에는 완벽하게 누수를 차단하고 화재 시에는 습식처럼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궁극의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각자의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술의 진화가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이 수많은 시스템들을 훑어보다가 제가 발견한 가장 작지만 위대한 디테일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 그 배관 모양 말씀이시군요. 네, 천장에 하향식 스프링클러, 즉 바닥을 바라보는 헤드를 설치할 때 설계자들은 굵은 수도관 바닥에 그냥 구멍을 뚫어서 헤드를 달지 않습니다. 회향식 배관이라는 엄격한 원칙을 고수하죠. 이게 참 재밌는 디테일입니다. 굵은 관의 위쪽에 구멍을 내서 파이프를 뽑아 올린 다음 무지개 모양으로 둥글게 유턴하듯이 꺾어서 아래로 내립니다.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배관을 꼬아놓는 걸까요? 바로 시간의 풍화를 계산한 집요함입니다. 건물 지은 지 10년, 20년이 지나면 배관 안에는 필연적으로 쇳가루나 녹, 찌꺼기들이 가라앉아 쌓이게 됩니다. 배관 아래쪽에 쌓이겠네요. 만약 배관 바닥에 바로 구멍을 뚫어 헤드를 연결하면 그 침전물들이 구멍을 다 틀어 막아버리겠죠. 정작 20년 만에 불이 났는데 이물질 때문에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는 비극이 생깁니다.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래서 물을 한번 위로 솟구치게 한 다음 꺾어 내림으로써 무거운 찌꺼기가 넘어가지 못하게 걸러내는 겁니다. 고작 파이프 하나를 위로 한번 꺾었을 뿐인데 수십 년 뒤의 생존 확률을 극적으로 끌어올리는 위대한 설계의 디테일입니다. 수십 년 뒤 배관 안에 쌓일 쇳가루 하나까지 상상하며 도면을 그렸을 엔지니어들의 뚝심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샅샅이 분석한 이 자료들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우리가 매일 출퇴근하고 커피를 마시고 잠을 자는 이 무미건조해 보이는 콘크리트 상자들은 사실 단순한 구조물이 아닙니다. 정말 거대한 기계 장치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플래시오버의 끔찍한 속도에 대비해 화학적인 진압물질이 배치되어 있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13톤 물의 수학적 계산이 깃들어 있으며 물의 폭력성을 길들이고 진공을 다루는 물리학적 원리까지 총동원된 그야말로 거대한 생존 기계입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진짜 이유를 다시 생각하게 되죠. 정보의 과부하 시대에 우리는 내가 온전히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복잡한 시스템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네, 참 피곤한 일이죠. 하지만 오늘 살펴본 이 소방 설비의 진정한 위대함은 그 엄청난 스케일의 수학적 물리적 폭력이 평소에는 우리의 눈에 절대 띄지 않고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아주 조용하고 완벽하게 은폐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세한 쇳가루의 흐름까지 통제하며 완벽한 방어막을 짜놓았고 덕분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조용히 숨어 있지만 언제나 우리를 지켜줄 준비가 되어 있는 든든한 방패들. 오늘 분석한 자료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꽤 인상 깊은 그리고 철학적인 연마저 주는 설비 하나가 짧게 등장합니다. 아, 드렌처 설비군요. 맞습니다. 드렌처 설비라는 녀석입니다. 이 시스템은 건물 내부에 난 불을 끄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건물의 외벽, 창문이나 지붕의 처마를 따라 수평 2.5m, 수직 4m라는 촘촘한 간격으로 포진해 있죠. 그리고 화재 정보가 울리면 건물 밖을 향해 엄청난 폭포수를 쏟아내어 건물 전체를 감싸는 거대한 수막, 즉 물로 된 장벽을 칩니다. 이유가 뭘까요? 나를 지키기 위한 이기적이면서도 완벽한 방어죠. 네, 바로 내 건물에서 난 불이 아니라
옆 건물에서 발생한 맹렬한 불길과 열기가 내 건물로 옮겨 붙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번에 빽빽하게 건물들이 들어선 도심의 빌딩 숲을 걸을 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 육중한 건물들은 자기 내부의 문제를 잠재울 무기를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웃의 걷잡을 수 없는 재난과 타인의 혼란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키고 지켜내기 위해 보이지 않는 물의 방패를 두를 준비를 묵묵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오늘 탐구를 마치며 여러분께 마지막 화두를 던져봅니다. 타인의 날선 감정, 과도한 정보,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스트레스가 쉴 새 없이 불똥처럼 튀어 옮겨붙는 현대사회입니다. 당신의 삶에는 외부의 혼란이 나의 소중하고 내밀한 일상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든든하게 막아주는 당신만의 단단한 드렌처 설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늘 곁에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던 생존과 공학의 눈부신 교차로를 탐험한 오늘의 깊은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